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질긴 인연을 끊으려 사랑하는 사람과 파혼을 택한 30대 여성입니다. 파혼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어쩌면 제 불행을 완전히 끝낼 일이라 홀가분하기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 선택을 끝내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꽤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불행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할머니의 지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을 때부터일까요? 아니면 직장에 다니던 아버지가 지독한 사업병에 걸려 가정에 소홀해졌을 때부터일까요? 그로 인해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모님의 이혼 직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불행이 시작된 그날은 그 여자를 만난 날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친엄마는 제가 돌을 막 넘겼을 때 아버지와 이혼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적이지도 않고 저에게 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엄마에게 양육권을 내어주지 않았고 친엄마는 미련 없이 그렇게 제게 등을 보이고 가버렸죠. 그리고 30이 된 지금까지도 소식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손에서 방목과 방임, 그 모호한 경계에 서서 자랐습니다. 제멋대로 늘어나 발목에서 흘러내리는 양말이나 누런 얼룩이 빠지지 않은 옷을 입은 아이를 떠올릴 수 있나요? 그 아이는 아무렇게나 묶여 삐죽삐죽 튀어나온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손톱 밑으로 낀 까만 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썩은 치아, 그런 것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렇다고 할머니가 저를 아무렇게나 방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옛날 사람이라서 그 세대의 부모와는 보살핌의 형태가 조금 달랐던 것뿐이었죠. 노란 얼룩이 빠지지 않고 목이 늘어나 늘 흘러내리는 양말이었지만 할머니는 항상 제 옷을 전부 손으로 빨아주셨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든든히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당시에 아빠의 사업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굶는 일이 없었고 제때 씻지 못하거나 옷을 빨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저는 사랑받는 태가 나지 않는 그런 애였던 것 같아요. 아빠는 돈이 있었지만 세심하지 못했고 할머니는 저에 대한 애정이 있었지만 꼼꼼하지 못했던 거죠. 엄마의 손길이 그립지 않았냐고 물어도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있는 친구들이 부럽기는 했지만 원래 없던 것이라 엄마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때로 어쩔 수 없이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상처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야, 정손, 너는 엄마도 없으면서 왜 울 때 엄마하고 울어? 그러네. 엄마 없는 사람도 울 때 엄마하고 울어? 너는 아빠밖에 없으니까 아빠하고 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러고 보니 왜 나는 울 때 엄마를 부르는 거지? 하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저를 놀리려고 하는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도 그 아이들도 다 어렸으니 그냥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으면서 저는 밤에 그 일이 생각나 울며 잠들었어요. 느닷없이 자다 우는 제게 할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저 무서운 꿈을 꿨다는 말로 그 상황을 피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립지도 않은 대상을 저도 모르게 가끔 목 놓아 울며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빠가 새엄마가 될 그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저는 그 순간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라고 목 놓아 울면서도 얼굴도 형체도 없는 사람을 그립다고 생각하는 건 이상했으니까요. 엄마라고 목 놓아 울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자 저는 그게 무척 기뻤습니다.
그게 7살 때의 일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여자의 봉긋하게 띄운 머리와 어깨 퍼프가 툭 튀어나왔던 흰색 투피스를 입고 왔었어요. 팥죽색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부드럽게 휘어지며 만든 그 미소가 저는 퍽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게 손을 흔들며 안녕하고 수줍게 인사하던 새엄마의 첫인상은 설렘 그 이상이었어요. 태어나 제가 처음으로 사람을 보고 설렜던 순간은 아마 그 순간일 겁니다. 어쩌면 이 따뜻한 미소를 가진 예쁜 여자가 내 엄마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 설렜죠. 빨리 친구들한테 엄마가 생겼다고, 그것도 엄청 예쁘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날 밤부터 아빠를 많이 졸랐어요. 엄마가 생기는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예쁜 사람이 내 엄마가 된다니. 너무 신나서 먼지가 난다고 가만히 좀 앉아있으라는 할머니의 성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리저리도 뛰어다녔죠. 그게 제 지옥의 입구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 여자의 지옥에서 30이 넘도록 허우적거릴 줄 알았더라면 저는 그렇게 간절히 그 여자를 바라지 않았겠죠. 처음 만난 후 딱 한 달 뒤에 여자가 아빠와 저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친엄마가 시집살이를 이혼 사유로 들어서인지 아빠가 단단히 일러두었는지 할머니는 새엄마에게 관대한 편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도 새엄마는 순순히 당하고 살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어린 저에게 그것은 정말 설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넉살도 좋게 엄마 엄마 하고 졸졸 따라다녔을 때 그 여자가 했던 말과 표정을 아직도 잊기 어렵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징그럽게. 내가 어떻게 네 엄마야. 네 엄만 따로 있어. 저는 그때 무안이라는 감정을 배웠습니다. 창피함과 멋쩍음, 그 사이에 어정쩡하게 선 뒤로는 그 여자에게 엄마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섣불리 그 어떤 호칭도 내뱉지 못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는 엄마라고 하라고 시켰습니다. 소은아, 네 이제부터 아줌마라고 부르면 안 돼. 엄마라고 해야지. 어려워도 해버릇 해야 한다. 그 여자가 엄마라고 하는 것은 징그럽다고 해서 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쭈물 하고 있는 사이 그 여자는 항상 그렇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소은아, 엄마라고 해봐. 엄마? 엄마. 어머니, 소은이가 아직 어려운가 봐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저는 괜찮아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여자가 팥죽색 입술을 강하게 붙였다 떼는 순간 나는 엄마라는 소리가 너무 생경했으니까요. 그 소리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엄마가 주는 단어의 느낌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엄마라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죠. 저는 쓸데없이 너무 눈치가 빨랐고 여자의 속내를 너무 빨리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예상은 하셨겠지만 그 여자의 행동은 할머니가 아빠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많이 달랐어요. 할머니와 아빠가 있는 자리에선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이자 아내, 새엄마였죠. 하지만 둘만 남게 되면 굉장히 묘한 분위기로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대놓고 때리거나 저에게 욕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를 향한 그 여자의 말과 행동의 기저에는 확실한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어린 제가 용기를 내 다가가더라도 둘만 있는 자리에서는 친절한 거절과 따뜻한 무시로 저를 종종 무안하게 했죠. 한날은 친구들이 예쁘게 머리를 묶고 오는 게 너무 부러워서 저도 머리를 따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삐삐머리라고 불렸던 머리였죠. 저는 친구들이 삐삐머리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머리를 그렇게 예쁘게 꿀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마도 하고 싶다 했지만 아침에 바쁜 할머니에겐 그건 말도 안 되는 요구였죠. 그래서 그 여자를 찾은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는 마치 제가 말도 안 되는 요구라도 한다는 듯 쳐다봤죠.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 듯이 말이에요. 뭐? 머리? 내가 무슨 미용사라도 되는 줄 아니? 저는 어렸지만 스스로는 제법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느 정도 제가 해달라는 것은 해준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날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그 여자에게 다시 머리를 묶어달라고 했습니다. 저기 엄마, 저 삐삐머리 해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여자가 나를 전날과 다른 표정으로 보았죠. 순간 후회가 될 만큼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여자는 웃으며 제 머리를 따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빠도 오랜만에 제가 예쁘게 머리를 묶은 모습을 보니 흡족해 보였어요. 생각해보면 진짜 작은 부분이었어요.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듯한 흔적들이 제가 혼자 묶는 것과 남이 묶어주는 머리는 다르더라고요. 윤이 나는 머리카락에 색색의 고무줄로 잔머리 없이 묶인 머리는 제법 사랑받은 태가 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조금 무섭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 머리가 아주 마음에 들었고 그날 종일 친구들에게 자랑했죠. 맨날 하나로 동여 묶은 머리만 보다가 양갈래로 예쁘게 따 묶은 삐삐머리를 하니 반응이 참 좋았어요. 친구들은 자기도 해본 머리면서 내일 자기도 머리를 따오겠다고 난리였죠. 그게 저를 뿌듯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머리를 묶어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린 저의 큰 욕심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자 그 여자가 저를 데리고 갈 곳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솔직히 조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엄마라는 사람과 단둘이 외출을 해본 적은 없으니 조금은 설레는 일이기도 했죠. 하지만 여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뒤 시내의 한 미장원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미장원에 가고 싶다고 한 적도 없고 아직 머리카락을 자를 때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혹시 내가 너무 하고 싶었지만 아빠도 할머니도 절대 못하게 했던 파마를 하게 해주려나 어리석게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마치 제 바람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다가와 손을 뻗었어요. 그 여자의 차가운 손가락이 딱 제 귀 밑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미용사를 향해 말했죠. 여기, 딱 여기까지 잘라주시면 돼요. 여자의 손길이 제 귓불에 닿는 순간 온몸에 돋았던 소름 끼치는 감각이 저는 여전히 생경합니다. 저는 긴 머리를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귀신처럼 풀어헤치고 다니는 걸 싫어해서 잘릴까봐 항상 머리를 묶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허락은커녕 말도 없이 미용실에 데리고 와서는 허리까지 오던 머리카락을 죄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때는 그 머리를 몽실 언니 머리라고 했어요. 흔한 스타일이었지만 긴 머리를 좋아하던 저에겐 용납이 안 되는 머리였습니다. 자를 때부터도 훌쩍거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여자는 전에 없이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빠랑 할머니한테는 너도 자르고 싶었다고 해. 알겠어? 대답 안 해? 세상 다 망한 얼굴로 울면서 그렇게 말하면 너네 아빠랑 할머니가 믿겠니? 가서 방긋방긋 웃으렴. 대머리 되기 싫으면. 제가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 조금 초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그 여자가 한 최초의 협박이었어요. 친절한 무시와 따스한 무안은 더 이상 없다는 듯이 노골적이고 비열한 협박이었죠.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여자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 대머리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이미 머릿속에 대머리로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상상을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눈물이 나오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집에 곧장 들어가서 방 안에 틀어박혀 이불을 머리끝까지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며 속상해하자 할머니는 왜 애머리를 그렇게 잘랐느냐고 타박 아닌 타박을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죠. 어머니, 글쎄 소은이 머리에 이가 있더라고요. 아주 이 잡느라고 미용실에서도 애를 썼어요. 긴 머리가 아무래도 관리하기 힘드니까 짧은 머리가 낫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밭일을 하시고 종종 시장에 그것을 내다 팔러 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주로 집안일을 도맡았지만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집에 청소기가 없어서 온 방안을 직접 비지를 해야 했죠. 할머니가 없는 날이면 그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가는 건 좋은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힘이 생기면 그만큼 해야 하는 집안일이 많아졌으니까요. 제가 빨래를 개고 비질하거나 설거지하는 동안 그 여자는 오랫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이나 친구들이 다니는 속셈학원에 다니면서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죠. 아빠가 대학을 나온 그 여자가 직접 저를 가르치며 돈을 아끼겠다는 말에 홀라당 넘어간 탓이죠. 하지만 그 여자는 단 한 번도 제게 공부를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딱 나쁜 계모가 시키는 정석 같은 일들이었어요. 그래도 집안일은 그나마 할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저를 더 교묘한 방법으로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은 양반이었죠. 일부러 컵을 깨트리고 바닥에 남은 유리 조각을 일부러 밟은 날도 있었습니다. 아, 소은아, 그러게 컵을 깼으면 제대로 치워야지. 오로지 저를 탓하기 위해서요. 그렇다고 순순히 기죽어 있지만은 않았어요. 그 괴롭힘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 따져 묻기도 했었죠.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뭘? 그러는 너야말로 내가 대체 뭘 어쨌다고 나한테 그러니? 어머머 그 도끼 눈은 뭐야? 그러다 나 치겠다 얘? 이래서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랬는데. 여자에게 따져 묻다 보면 더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포기해야 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문제는 둘째고 여자는 간혹 치졸한 방법으로 복수했거든요. 정소은, 너 엄마한테 나가라고 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너 엄마한테 나가라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대들었다며. 뭐? 꼴 같지 않은 새엄마 놀이 그만하고 보기 싫으니까 꺼져버리라고 했다며? 제가요? 저 진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빠. 저 컵 깬 적도 없는데 왜 엄마가 컵 깨놓고 제가 컵을 깬 것처럼 말하냐고 대체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은 게 다예요. 아빠는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맞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빠는 저를 쳐다보다가 이내 눈길을 피하곤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자가 저를 바라보는 표정에서 완전히 졌다는 걸 알았어요. 아빠가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것을 택한 거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아빠가 그 여자의 실체를 알고 저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이 지옥도 조금은 해결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모른 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또 다른 지옥이 열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괴롭히는 것보다 제 진짜 가족이
제 고통을 외면한다는 것이 더 아팠으니까요. 그 뒤로는 좀 더 노골적으로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초경이 시작된 후 할머니가 갖춰둔 생리대를 감쪽같이 숨겨서 곤란하게 만드는 일은 유치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속옷의 어깨끈을 모두 잘라버려서 실이나 노끈으로 어깨끈을 만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잘 때 제 방에 들어와 이불에 물을 부어놓고 나와서는 제가 이불에 오줌을 쌌다고 하기도 했어요. 책가방에 썩은 두부를 깬 봉지를 넣어두어서 교과서를 죄다 버려야 했던 일도 있었죠. 또 그 여자가 한 음식을 먹고 크게 탈이 나서 응급실에 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팔팔 끓인 보리차가 담긴 주전자를 들고 가다가 제 곁에서 쏟아서 그때 생긴 화상 자국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괴롭힘은 제가 자랄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야자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빠가 느닷없이 제 뺨을 친 겁니다. 그동안 새엄마의 그 어떠한 장난질에도 제게 손찌검은 한 적이 없어 저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많이 놀랐어요. 태어나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맞아본 적은 없으면서도 그게 아프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황당하고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어요. 정소은, 이거 뭐야? 너 이거 뭐야? 아빠가 윽박지르며 제게 던진 것은 무려 남성 피임 도구였습니다. 저는 그게 남성 피임 도구라는 것은 알았고 실제로 본 것도 성교육 시간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뒤에서 흥미롭게 쳐다보는 여자를 보고 저는 눈치챘죠. 아, 또 저 여자 장난질에 우리 아빠가 넘어갔구나. 이게 뭔데요? 뭐? 이게 뭐냐고요? 저는 보란듯이 아빠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빠는 끝내 그게 남성 피임 도구라고 말하지도 못했고 왜 이게 내 방 서랍에서 나왔느냐고 자초지종을 묻지도 못했죠. 제 태도에 아빠도 확신을 잃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 여자에게 따져 묻기도 애매하고 저에게 사과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겠죠. 아빠는 다시 그 여자의 거짓말에 휘둘려 저를 혼냈던 그때처럼 진실을 외면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저를 마구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말은 누구에게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왜 그렇게 물러 터졌냐고 저를 타박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솔직하게 말해도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 여자에게 놀아나는 할머니도 아빠도 보기 싫었으니까요. 할머니나 아빠의 눈에는 그 여자를 노려보거나 먹던 밥숟가락을 던지는 제가 더 문제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아빠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그렇게 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꽤 많이 맞았어요. 놀란 할머니가 애를 잡는다고 야단하며 아빠를 막아설 정도였으니까요. 그 여자도 좀 겁을 냈던 것도 같습니다. 어쩌면 아빠가 그 여자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저를 때리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지가 않았어요. 어느 쪽이든 괜찮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보내는 경고든 나중에 모든 것을 알게 된 아빠가 짊어지게 될 죄책감이 커지는 쪽이든 다요. 그냥 이대로 죽어버려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사업에 대한 집착이 강한 만큼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랐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라면서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가게 걱정을 하게 두면 안 된다는 철칙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어요. 할머니가 살고 있는 너른 마당에 큰 창고가 달린 집도 아빠가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효자라 할머니와 그 집에서 살았지. 가까운 도시에 4층짜리 상가와 전세를 준 아파트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생 때부터 급식비를 내지 못해 불려나가는 학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체험학습비나 수학여행비가 없어 선생님이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집에 전화를 걸기도 했어요. 아빠가 받는 날이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돈을 준 날도 있었죠. 그러나 그 여자가 받는 날이면 저는 그날 체험학습 대신 학교에 남아 자습을 하는 아이 중 하나였어요. 말했듯이 아빠는 방관자였습니다. 수학여행비와 가서 쓸 용돈을 따로 챙겨주면서 아빠는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말했죠. 학교에서 돈이 필요한 일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라. 아빠도 그제야 알았겠죠. 그 여자한테 말하면 저에게 필요한 돈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아빠한테도 실망이 컸으니까요.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일부러 야자를 빼고 주말을 끼고 만화방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학교와 멀지 않은 만화방에서 야자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여간에선 야자를 빼주지 않는 담임 선생님한테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새엄마가 돈을 안 줘서 급식비를 내려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요. 담임 선생님은 복잡한 가정사에 끼기 싫기도 하고 제가 가엾기도 해서인지 수월하게 아르바이트를 빼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영영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지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업의 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을 처분해 해결하려던 아빠는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빠가 사업으로 진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할머니의 집까지 경마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빠의 재산을 조금씩 빼서 자기 친정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것이 그제야 들통이 난 것이죠. 그 여자한테는 사실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했다더라고요. 그 뒷바라지를 위해 아빠가 벌어다 주던 돈은 물론이거니와 아빠 명의로 된 재산까지 빼돌려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아빠도 그 여자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더라고요. 집에 딸이 있다 보니 그 여자의 아들을 집에 들이는 것을 할머니가 반기지 않아서 데리고 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빠는 대신 어느 정도 그 여자 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생각한 지원과 그 여자가 생각한 지원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는 아들의 야구 이외에 친정의 생활비와 사치비까지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 해결한 거예요. 모든 것이 탄로나고도 여자는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야, 그게 말이 돼?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떡집 건물에 아파트, 가수원 땅, 그걸 다 팔아 어디다 썼냐고. 지금 이 집까지 경매 넘어가는데 알아 몰라? 미안해요. 정말 나도 할 말이 없어. 당신 사업이 그렇게 갑자기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아빠가 몇 년 전부터 허리를 다쳐서 일도 못 하시게 돼서 친정 생활비도 막막한데 그렇다고 엄마가 일을 하자니 엄마는 천식이 심해서 일하는 건 꿈도 못 꾸는 상황이고. 게다가 내가 그래도 자식 버리고 재혼해서 남의 자식 키우는 엄마로서 자식한테 면 좀 세우고 싶어서 그래서 당신 돈에 손댄 거예요. 끝까지 뻔뻔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아빠 몰래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놓고 눈물 하나로 끝내려고 하다니요. 대학만 가면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가난한 집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이 집에서 나간다면 생각보다 그 지옥이 견딜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제 불행은 그 여자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그 여자가 집을 나가던 날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나갔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숨을 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 깊숙이 깨끗한 공기가 막힘없이 드나든다는 느낌 아시나요? 너무 후련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정말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아빠랑 할머니는 다른 이유 때문에 울었겠지만 저는 지옥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더없이 좋았어요. 집이 망했다는데도 그런 건 하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망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진짜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순간이 왔는데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빠가 죄인처럼 밤새 소주병을 기울이다 며칠 뒤 처음으로 막노동을 해봤다고 자랑스레 수학여행비를 줬어요. 자업자득이다, 아빠가 미련한 탓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냥 눈물만 나왔습니다. 아빠는 제 등을 토닥이다가 코를 훌쩍이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고통을 받았던 시간치고는 꽤 담백한 위로이긴 했지만 저는 그저 다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진정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뒤부터는 살만했어요. 가난은 제 지옥이 되지 못했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에 다니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틈틈이 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즈음 아빠 사업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서 형편이 많이 좋아졌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어학 연수까지 다녀올 만큼 집이 다시 건재해졌습니다. 그 여자의 영향으로 스스로를 많이 괴롭혔던 저는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름부터 바꿨습니다. 친구들이 소은아 또는 정소은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 여자가 끈질기게 저를 불렀던 기억이 되살아났으니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제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른 사람은 할머니도 아빠도 아닌 그 여자였을 겁니다. 이름도 바꾸고 제법 평범한 여자애들처럼 화장에도 관심을 갖고 마음에 안 들던 눈에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 고등학교 때의 정소은은 온데간데 없이 정유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척 행복했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집을 나간 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던 할머니도 많이 건강해지셨고요. 그 뒤는 그저 평범한 축에 속하는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 불행은 끝인 줄만 알았어요. 졸업 후에 취직한 회사 선배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첫 연애는 아니었던 데다가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한 나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시작한 만남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는 남자였어요. 음식이나 영화 취향이 같았고 무엇보다도 대화가 잘 통해서 첫 만남부터 결이 비슷한 남자라는 생각에 끌렸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주말에 만나 데이트하고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고 그 여느 평범한 커플들과 다름없이 인연을 사귀었죠. 올해부터는 서서히 결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무척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둘 다 이혼 과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괜히 엄마 없이 자랐다는 사실로 위축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좋았어요. 남자친구에게는 새엄마의 모진 괴롭힘 속에서 자랐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영영 감춰두고 싶은 어두운 진실이었으니까요. 지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홀아버지 밑에서 잘 자란 외동딸이라니 남자친구 어머니 눈에는 제가 썩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아가씨 번호를 알아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허허허. 누구세요? 나 종훈이 엄마. 알죠?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어떻게? 아들이 처음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여자가 있다는데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종훈이는 나중에 청식 자리에서 만나라고 하는데 나는 먼저 좀 보고 싶어요. 이해해요. 아들 가진 엄마라 그래. 뭘 더 확인하고 싶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아들 가진 엄마라 그렇다는 의미는 알 수 없는 말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남자친구 없이 만나는 게 다소 부담이 되긴 했지만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하며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고 제가 예약한 한정식 집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러나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제멋대로 떨린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10년을 넘게 잊었던 감정이 어떻게 순식간에 되살아날 수 있는지 몸소 체감했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세월의 아빠만큼이나 늙어버렸는데도 저는 보자마자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그 여자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학생 때와 다르게 꾸민 모습이기도 하고 스타일도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결정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한 탓에 고등학교 때와는 이미지가 크게 달라졌으니 몰라볼 법도 했겠죠. 게다가 이름마저도 달랐어요. 저는 그 여자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겨우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다리에 힘이 풀리는 바람에 더 나가지도 못하고 식당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돼서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엉망진창으로 뒤엉켜 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야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가 그 여자의 그 아들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일군 그 재산으로 재능도 없는 야구를 떠밀려 하다가 결국 포기했던 거예요. 군대에 다녀온 이후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힘들게 돈을 벌어야 했을 때 남자친구는 편하게 학교를 다녔어요. 전부 아빠 지갑에서 나온 그 돈이었던 거예요. 남자친구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에 대한 감정은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먼 미래를 그렸던 사람이었던 만큼 갑자기 변해버린 현실에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도 모호했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워하기엔 제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가 너무 싫어졌어요. 너무 역겨웠어요. 그 여자는 저의 학창시절의 모든 것을 앗아간 여자이면서 아빠와 할머니를 배신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나간 것으로 지옥이 사라진 것은 저뿐이었어요. 아빠와 할머니의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그 두 사람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아빠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술이 많이 들었어요. 그 사이에 정말 사람이 폭삭 늙는다는 것이 어떤 말인지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사랑이 뭐라고요? 그깟 사랑이라는 감정이 뭐라고 그 여자 아들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아주 웃긴 일입니다. 친모는 아니지만 새엄마였던 사람의 아들과 결혼이라니 당치도 않은 말이죠. 그 사람에게는 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뿐이었어요. 대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이유를 말해야 내가 이해라도 하지. 이해 안 해줘도 돼. 그냥 내 마음이 그래. 마음이 변한 건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 이렇게 갑자기? 언제 날 잡을지, 수영여행을 어디로 갈지, 그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 그 말을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변했나 보지. 언제 날 잡을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결혼식은 어디로 할지, 아이는 언제 가질지,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미래를 그리다 보니까 오빠랑은 별로 행복해질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변한 것 같아. 유미야, 남자친구에게 굳이 솔직해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신의 엄마가 나를 죽고 싶을 만큼 괴롭혔던 나의 새엄마였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한들 뭐가 달라졌을까요? 당신의 새엄마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내 남은 가족들이 지옥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상처받는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은 확실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받아들이지 못했고 며칠 뒤에 그 여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은 왔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고 차단까지 했는데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계속 무시하고 싶었지만 여자의 말투에서 그 옛날 저를 교묘하게 무시하고 눌러내리던 기억이 떠올라 참지 못했어요. 솔직히 아가씨 행동 때문에 많이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는데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다면서요? 대체 이유가 뭐예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나 때문인 것 같거든? 맞아요. 그쪽 때문인 거. 뭐? 그쪽? 그쪽은 살만했나 봐요. 생각보다 얼굴이 괜찮던데. 우리 아빤 다 늙어버린 거 알아요? 우리 할머니는 아직도 그쪽 이야기만 나오면 청심환 드시는데. 그게 무슨, 너 설마 소은이니? 아, 역시 이름 바꾸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그 이름 들을 때마다 당신이 내 이름 불렀던 그 역겨운 순간이 떠올라서 바꿨어요, 이름.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아들이 너를 만났다는 거야? 정소은 너를? 어머 세상에 어쩜 좋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러게요. 이런 역 같은 일이 또 있네요. 살다 보니. 제 대답은 충분히 답이 된 것 같으니까 연락 그만하세요. 지금도 많이 참고 있는 거니까. 자, 잠깐. 더 할 말 있어요? 저 같으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정훈이는, 아니? 이 와중에 그게 겁나는 걸 보면 아들이 아줌마한테 대단하긴 하나 보네. 남의 집 재산 털어 키울 때부터 알아봤지만요. 정훈이는 아느냔 말이야. 말 안 했어요. 할 생각도 없고 그럴 일 없길 바래요. 그러니까 저 더 건들지 마세요. 말했잖아요. 지금 많이 참고 있다고.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들의 원망을 사게 하는 것이 확실한 복수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살아본 지옥에서 제 남자친구가 살아가게 되는 걸 원하지 않을 만큼 저는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어요. 한순간의 복수도 머뭇거릴 만큼이요. 근데요, 그 여자 진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빠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여자와 남자친구의 관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말하지 못했죠. 언젠가 헤어졌다는 건 말할 생각이지만 그 사람이 그 여자의 친아들이란 말은 절대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다 잊고 살아가고 있을 텐데 들쑤시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빠와 함께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에요.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석 달쯤 지났을 거예요. 노하는 할머니의 병문안을 갔는데 아빠가 밖에서 식사하자고 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나간 자리였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그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여자는 아빠 옆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며 수줍게 웃었어요. 안녕, 소은아? 아, 맞다. 개명했다고 했지?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뻔뻔하게 아빠의 옆자리를 다시 꿰고 앉아 있는 겁니다. 순진한 얼굴을 하는 여자를 보니 절로 욕이 나온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빠는 제가 단지 놀랐다고 생각했는지 일단 앉으라고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저는 대체 이게 어떤 기가 막힌 상황인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를 남자친구의 엄마로 만나는 그 이상의 끔찍한 현실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빠는 한 달 전 우연히 그 여자를 다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오랜 시간으로 해묵은 감정과 오해를 정리했다고 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 단순히 해묵은 감정과 오해였을 뿐이었다는 것이 놀라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보려고 한다고 마치 제게 허락을 구하듯 조심스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랑 다시 살겠다고? 그러니까 소울이 너도 이제 다 컸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아빠는 난처한 듯 저와 그 여자를 번갈아 보며 바라보더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할 말도 없었겠죠. 저는 그 여자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2년을 만나 사귀고 결혼을 생각했던 남자의 엄마가 저 여자다. 그 말을 해야 하나 수도 없이 고민했죠. 대체 그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었을까? 그때처럼 또 발뺌만 할 생각인가? 그런 의문만 끊임없이 들어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상식 밖의 행동을 하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아빠도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지. 언제까지 혼자 계시게 할 거야? 네? 뭐라고요? 하하하. 저는 기가 차서 그냥 웃었습니다. 그쯤 되니 여자가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속된 말로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미친 사람을 두고 제가 이성적으로 감정을 표출해봤자 저만 바보가 되는 것뿐이니까요. 여자도 제 생각을 읽기 힘들었을 겁니다. 머릿속이 바빴겠죠. 제가 언제 터뜨릴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할 거라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자의 생각은 뻔했습니다. 남자친구를 통해 우리 집 사정을 어느 정도 꿰고 있었을 겁니다. 좁은 지역 사회라 사실 아빠의 사업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마음만 먹으면야 알아낼 수도 있었겠죠. 그게 어떻게 이 타이밍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따 대고 우리 할머니를 들먹여? 삐딱한 목소리가 나온 것을 보고 아빠는 그 여자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를 아직도 사춘기가 온 고등학교 딸을 대하듯 제 행동을 나무라고 싶었던 거겠죠. 아무리 저를 학대한 새어머니라고 할지라도요. 제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저는 그걸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언제 그것을 터뜨리면 좋을지, 어떻게 터뜨리면 좋을지 말이에요. 이제 할머니가 없으면 눈치 볼 사람도 없이 아빠 거는 다 내 거가 되겠다 싶죠? 정소은 정소은 말고 정유미. 아빠, 내가 이름 왜 바꿨는데? 저 여자 때문에 바꾼 거잖아. 그 이름 듣기 싫으니까 실수로라도 그 이름 좀 부르지 좀 마. 뭐? 아빠는 왜 그래? 대체 뭐가 문제야? 저 여자가 한 짓이 다 잊어져? 그래서 같이 살고 싶은 거야? 아빠도 알아. 그때 일은 아줌마도 많이 잘못을 했다고 사과를 했고 누구한테? 아빠한테? 아빠 돈 빼돌린 거 그거 미안하대? 그것만 미안하대? 정말 그것만 미안해요? 말해봐요. 나한테 더 미안한 거 없어요? 내가 너한테 좀 소홀했던 건 있지. 근데 아줌마도 그때 많이 힘들었어. 아줌마는 아들을 놓고 왔는데 어떻게 남의 자식한테 사랑을 주겠니? 내가 사랑을 달랬어요? 날 사랑해달라고 했어요? 차라리 그럼 무관심하지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이었는데요. 아줌마가 저 강제로 끌고 가서 머리 자른 날요. 그때 저 고작 8살이었어요. 할머니 없을 때마다 집안일 시키고 실수인 척 끓는 물 부어서 화상 입게 만들고 뭐 더 말해요? 나 밤도 샐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저는 한 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스피커폰을 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빠, 갑자기 미안해. 급히 할 말이 있어서. 말해, 유미야. 내가 지금 오빠 엄마랑 같이 있거든? 우리 엄마랑? 우리 엄마는 왜? 역시 우리 엄마 때문이지? 너 그때 우리 엄마랑 무슨 일 있었던 거 맞지? 응, 맞아. 오빠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어. 근데 그때 있었던 게 아니라 좀 된 일이야. 너, 너 일이 내놔. 핸드폰 당장 내놔. 제가 말했죠. 많이 참고 있다고. 대체 아줌마는 나를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래요? 유미야, 무슨 말이야? 잘 안 들려. 오빠, 지금 오빠 엄마가 우리 아빠랑 같이 나란히 앉아 있거든? 이게 무슨 상황인 줄 알아? 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오빠 엄마가 예전에 우리 아빠랑 살았어. 그때 내가 오빠 엄마한테 좀 학대당했거든? 아니야, 아니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용히 못해? 오빠한테도 그런 이야기까진 못했는데, 나 진짜 되게 힘들었어. 죽고 싶을 만큼. 오빠 엄마가 우리 아빠 재산도 다 말아먹어서 나 학교도 학자금 대출받고 알바도 되게 힘들게 하고 다녔어. 근데 오빠 엄마가 빼돌린 우리 아빠 돈으로 대출 한 번 안 받고 편하게 다녔다면서? 야! 나는 이 여자가 내 이름 부르는 게 너무 끔찍해서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여자가 생각나서 이름까지 바꿨잖아. 근데 오빠, 그 여자가 오빠 엄마라면서 나타나더라? 근데 나는 그때도 참았어. 오빠 상처받을까봐. 아빠한테 말도 못했어. 말 꺼내면 괜히 괴로운 기억을 떠올리게 할까봐. 유미야, 너 지금 그게 사실이야? 나도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 오빠 엄마가 날 왜 찾아온 줄 알아? 우리 아빠랑 다시 살겠대.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태어났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뭘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냐는 듯이 여전히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얼굴로 저와 그 여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제 휴대전화를 향해서 무섭게 묻더라고요. 너 이름이 뭐야? 남자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너 이름이 뭐냐고? 김종훈입니다. 아빠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여자를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자신과 살던 여자의 아들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당장이라도 후려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나 보더라고요. 애꿎은 물잔만 벽으로 집어 던지고는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잔뜩 겁을 먹은 여자를 보니 저는 너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종훈이한테 말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제가 말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아빠랑 다시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대체 어떤 개념을 가진 사람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종훈 오빠한테 말하게 한 건 결국 아줌마 탓이에요. 어딜 뻔뻔하게 다시 우리 아빠를 노려요? 꽃뱀도 아니고. 꽃뱀?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더 하고 싶은 거 오빠 엄마라서 참는 거예요. 아줌마, 나한테 평생 사죄할 생각 없잖아요. 그럼 평생 아들한테 죄인으로 살아요.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뭐라도 말했으면 속이 좀 시원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여자의 끝을 다 본 것 같아 후련했습니다. 정신병자를 상대로 무슨 말을 한들 시원할까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나왔어요. 그 여자가 나가는 저를 두고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여자는 지옥 속에서 살겠죠. 예나 지금이나 끔찍히 여기던 아들로부터 경멸을 받으면서요.
아빠는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아빠가 제가 있는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저를 찾아와 대뜸 제게 아빠 재산의 상당 부분을 미리 상속하겠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다시 찾았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어차피 다 네 얘기 줄 생각이었던 거니까 그냥 시기가 빨라졌다고만 생각해. 내가 언제 돈 필요하대? 네게 다 주고 그 여자를 만나겠다는 게 아니야. 그런 벌레 같은 것들이 돈 냄새를 맡고 꼬여대도 내가 그걸 몰라 멍청하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 아빠. 내가 멍청해서 벌어진 일이다. 멍청해서. 어떤 목적으로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그런 여자한테 내 가족을 맡겼으니 나는 가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다 지난 일이잖아요. 2번 실수할 뻔한 거 내 덕에 빠져나왔으니까 다행이라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미안하다. 아빠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알아야 했는데 몰랐던 것도 다 미안하다. 그렇게 끝난 줄만 알았는데 끝을 내기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고 싶다는 간절한 청을 저는 끝끝내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제 회사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근무 시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만났어요. 그 남자를 보자마자 10여 년 전에 딱 우리 아빠가 생각났습니다. 그 여자가 만들어 놓은 쑥대밭에 덩그러니 남아 순식간에 폭삭 늙어버린 우리 아빠 얼굴을 그 사람에게서 봤어요. 많이 야위고 수척해진 얼굴로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했더라고요. 게다가 정돈되지 못한 표정과 불안한 시선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쩌면 아빠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보자마자 알 것 같았습니다. 내 지옥이 그 사람에게 갔구나 하고요. 저를 보자마자 그 사람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처럼 고개도 들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몇 번을 했어요. 그때 구두를 신은 발등에 드러난 화상 흉터가 눈에 들어왔는지 제 발목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상태가 너무 망가져 버렸다는 생각이 들자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울기만 하는 그 사람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일으켜 세웠지만 둘 다 섣불리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죄인처럼 살게. 우리 엄마가 너한테 했던 잘못 내가 평생 대신 뉘우치면서 살게. 그럴 필요 없어. 오빠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오빠는 몰랐잖아. 내가 몰랐던 게 맞을까? 엄마는 집에 자주 오지도 않으면서 매번 내가 원하는 운동화를 사다 주셨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차가 갖고 싶다는 말에 선뜻 차도 사줬고 나는 나를 키우기 위해 누군가의 돈을 가져다 쓰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나를 버리고 간 엄마가 당연히 나한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오빠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냥 그 여자가 오빠 엄마가 나에게도 오빠에게도 큰 잘못을 한 거지. 내가 살던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니까 오빠는 그곳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계속 우리의 이별에 대해 말해야 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 여자와 인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적잖은 실망과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알던 엄마가 아닌 것 같다고.
한 번도 자신에게 그런 모습 보인 적이 없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신감이 너무 큰데 그게 쉽게 용서가 될 것 같지 않다고요. 그런 말을 울지 않으려, 떨지 않으려고 꾹꾹 눌러 담아 내뱉는 목소리가 너무 가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호한 마음을 먹은 그 사람에게 더 단호한 목소리로 이별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 여자로 시작된 제 지옥이 영영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차분하게 설득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불안합니다. 제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고개를 들지 못하던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지탱해줄 힘이 필요해요. 많은 분이 확신과 함께 제 선택이 옳다고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전 남자친구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시간이 도돌이표처럼 되돌아올 것만 같은 생각이 꿈에 나타나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어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질기나견을 끊어내기 위해서 힘을 주시길 익명을 빌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